하나, 둘, 셋. 알로! 오늘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월클 한국인 인플루언서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인플루언서는 지훈킴이라는 인플루언서인데요. 틱톡이 210만이고 인스타그램이 170만이에요. 이분은 독일에서 거주하는 한국계 인플루언서인데 콘텐츠는 대부분 99% 영어로 만들어요. 주 콘텐츠는 패션도 하고 겟레디위미도 하고 외국에서 썰푸는 콘텐츠를 스토리타임이라고 하거든요. 스토리타임도 하고 가이를 만들고 이런 거 다 하는데 평소에 영어 하는 말도 들으면 외국 리얼리티처럼 영어 해요. 막 오 마이 갓, 막 this is so cute 막 이렇게 하는데 독일에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악센트 자체는 좀 독일식 악센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관전 포인트인 게 이 한국어를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또 완전 달라요. 가끔 한국어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보통 내 엄마랑 같이 나오거든요. 평소에 영어 할 때는 막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랑 얘기할 때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이 옷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엄마,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언니 막 힙걸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맞아. 유교걸이었네? 약간 맞아.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 할 때 진짜 완전 유교걸이에요. 저희가 저번 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의 틱토커들이 2020년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폭풍 성장을 했다고. 그래서 이 지훈킴도 틱톡을 시작할 당시에 2020년도에 고등학생이었어요. 이분은 진짜 성실한 게 한 3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틱톡 영상을 하나씩 올렸어요.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야. 맞아, 매일 매일매일 올린다는 다른 건. 컨텐츠를 올린다는 건 아무리 쇼폼이어도 맞아.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모델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옛날에 막 인스타그램 포스트 같은 거 보면은 모델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올려놓게 했더라고요. 지금은 인플루언서의 삶을 현재는 살고 계신데 전편에서 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패션 블로거 시대에 패션 유튜버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패션쇼에 막 블로거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막 블로거들이 패션쇼를 초대돼서 본 다음에 블로그에 평가를 하는 거죠. 이번 쇼 트렌드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요즘에는 여러분 보셔서 다 알잖아요. 맨날 인플루언서들이 저 무슨 브랜드에서 선물 받았어요. 무슨 브랜드 쇼에 초대됐어요. 이번 컬렉션은 뭐뭐입니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올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은 인플루언서들의 규모가 한국 인플루언서들보다 크다 보니까 패션쇼들에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많이 초대가 돼요. 패션쇼를 찍어서 올리고 자기 소감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패션 블로거들이 했던 것만큼의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지훈킴 이 사람은 패션계 쪽에서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초대되는 패션쇼나 막 선물 받는 브랜드들 보면 뭐 디올, 펜디, 프라다, 미우미우, 뭐 에르메스, 뭐 그리고 주얼리 브랜드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해도 막,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러는데 이분은 인플루언서인데 명품에서 러브콜을 받는 거죠. 맨 처음에는 모델을 지망을 해가지고 이 인플루언서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쇼에 서고 화보를 찍는 직업 모델은 아니지만 패션쇼에 행사에 참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브랜드 콜라보를 해가지고 캠페인을 찍는다거나 본인의 방식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는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내가 맨 처음에 틱톡을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오글거려 막 개나 되네 막 이러는데 지금의 나 하면서 막 패션쇼 레드카펫에서 서는 거 막 나는 꿈을 이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커리어를 창조해내고 꿈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뭐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으면 아이돌 회사에서 캐스팅이 돼야지만 아이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틱토커가 돼가지고 아이돌 데뷔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됐는지 초반에 내가 모델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 안 예뻐라고 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고 해주는데 이런 뷰티 스탠다드 미의 기준이나 아니면 내가 모델을 할 때 딱 말라야 무조건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난 지금 내 모습을 받아들였어. 이런 바디 포지티브 이런 좋은 컨텐츠 말할 때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이민자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편에서도 이민자 정체성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자라면서 생긴 고충 같은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좀 다른 점이 유럽에서 자랐잖아요. 독일에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섞인 이민자 나라에서 이민자로 사는 거랑 이 유럽 국가 다 똑같이 생기고 나만 또 다른 사람인 걸로 들어가서 겪은 경험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렸을 때부터 인종차별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더라고요. 지훈킴이 영어로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영어를 잘 하는 이유가 9살 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3년을 살고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일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독일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생긴 거야?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랐대요. 젠처럼 자기 도시락을 맨날 놀림받고 도시락을 숨기고 나만 이상하게 생긴 사람, 나만 이상한 걸 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랐는데 이게 자기가 어른이 되니까 갑자기 세상에 다 한국이 유행이래. 자기는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를 했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넌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러던 사람들이 와, 너 정말 아름답다. 너 케이팝 아이돌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근데 너 컨텐츠 네가 한국인인 거 말고 뭐가 있어? 그냥 예쁜 얼굴 하나 믿고 너가 한국인이라는 거 하나 믿고 인플루언서 됐네? 이렇게 욕을 먹는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레딧이라고 미국 사람들 많이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 있어요. 거기에서도 제가 지윤킴을 검색해봤는데 근데 얘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그냥 얼굴 예쁜 게 다야? 프리티 프리빌리지라고 하거든요. 얼굴 하나로 잘 되네. 그러니까 지윤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자기는 못생겼다고 놀림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쁜 걸로 나댄대. 잣대를 사람들한테 두지 말고 내 스스로 결국에 찾아야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이민자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러면 헤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멘탈 케어를 하는 게 내 경험에서는 좋았어. 이분의 팬들은 패션이나 겟레디미 이런 화려한 모습도 좋아하지만 멘탈 케어 방법이나 가치관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특별한 점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팔로우를 하는데 남들이 잘 안 알려주는 인플루언서의 이면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막 패션쇼에 초대되는 이런 인플루언서 생각해보면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데 초대될까? 맨날 저렇게 명품을 입고 명품 패션쇼에 갈 정도로 저렇게 돈이 많은가? 원래 그럼 인플루언서들은 돈 많은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걸 굳이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좀 더 자기 자신을 신비롭게 보이게 한다거나 럭셔리하게 표방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도 어렸을 때 유명한 사람 되고 싶었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인플루언서가 됐으니까 내가 다 알려줄게. 그 사람이 좀 알려준 몇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을 해보자면 만약에 뭐 내가 프라다 쇼에 초대받은 인플루언서를 봤어? 그럼 그 인플루언서들 머리부터 발까지 다 프라다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와씨 나는 만약에 인플루언서 돼도 저런데 입고 갈 옷 없어서 못 가겠다.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시잖아요. 샤넬백 없는데 샤넬쇼 초대받으면 어떡하지? 패션쇼를 하기 전에 브랜드 측에서 이 사람한테 룩북을 먼저 전달을 한대요. 그 룩북을 보면서 하나의 룩을 나는 선택을 해.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룩에 맞는 모든 옷들이 나한테 배달이 와. 자기가 코디하는 게 아니에요. 핀까지. 핀이랑 신발, 뭐 귀걸이까지 다 그대로 와요. 근데 진짜 연예인 이런 사람들도 기준이 다르지 있어. 근데 나는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솔직히 누가 알려줘. 저도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거 다 알려주니까 너무 속 시원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저 사람들 맨날 여행 다니고 패션쇼 다니고 이러는 게 단데 어떻게 돈을 벌지? 저게 어떻게 직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윤킴은 이거에 대한 직업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직업에 어떤 고충이 있고 이 직업은 어떻게 돈을 벌고 이 직업을 프로페셔널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는다. 그래서 이건 좀 나라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서 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독일이 되게 막 세금이나 규칙 이런 거에 빡세잖아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에서 만약에 뭐 1,000만 원짜리 옷을 선물을 받아도 뭐 만약에 세율이 10%라고 하면 100만 원을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된대요. 옷을 선물을 받아도 나는 세금을 돈으로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 많은 브랜드들이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자기가 뭐 그걸 입고 쇼장에 가기도 하지만 이후에 실생활로 입을 만한 아이템이 아니면 자기는 그거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 내 눈에 못생긴 가방이 왔어. 그치. 근데 내가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뭐야 그럼 그게. 사실 나는 아무리 그게 원가보다 내가 적은 돈을 내는 거여도 나는 100만 원의 대가를 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을 때 브랜드 측에서 돈을 바로 주지 않는데요. 자기는 이제 최악의 경우는 포스팅을 하고 10개월 후에 돈을 받은 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월급을 10개월 뒤에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나는 5월 달에 일을 했는데 5월 달 월급을 내년 3월에 뭐 받는 거야.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할 때 500만 원짜리 광고 했으니까 이번 달에 500만 원 써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입금이 딜레이가 됐을 때 크게 타격이 올 수도 있어. 이런 조언들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대박 바이럴이 된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인플루언서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 첫 번째는 바이아웃이라고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콘텐츠 제작비예요. 그 브랜드 측에서 이 콘텐츠 만들어줘 하고서는 어떤 옷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포스팅이나 아니면 그런 콘텐츠 제작 하나에 6피겨까지 받기도 해. 콘텐츠 하나에 억대로 받기도 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행사 참여비랑 브랜드 트립이란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행사 참여비는 브랜드들이 홍보를 하려고 팝업 스토어도 열고 파티도 열고 특히 외국은 파티 문화가 많아서 런칭 파티 이런 걸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페스티벌을 열어버리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인플루언서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 행사에 참석을 해줘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게 브랜드 트립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한 브랜드에서 여행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들한테 여행을 가는 모든 돈에 대한 지불을 해줄 테니까 그 여행 내내 우리 브랜드 옷을 입고 사진을 올려줘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행을 지원받고 돈을 받고 홍보를 해주는 거죠. 왜? 그래서 저희가 전에 가시걸 조자매 타미 햄브로우 편에서 짐샤크라는 운동복 브랜드에 대한 캠페인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 예시가 나와요. 인플루언서들끼리 운동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플랫폼에다가 영상 올리기래요. 얘는 틱톡에서 이미 엄청 많은 팔로워가 있어. 근데 또 다른 플랫폼에서 콘텐츠 우리 플랫폼에도 올려주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훈킴이 틱톡에서 엄청 유명한데 이 플랫폼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요즘에 만들고 있어 라고 하면 지훈킴 팬인 사람들이 원래 그 플랫폼 계정이 없어도 지훈킴 보려고 여기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엄청 유명한 팟캐스트랑 유튜브를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스포티파이가 팟캐스트 같은 기능도 내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기능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그맨한테 앞으로 유튜브랑 팟캐스트에 더 이상 콘텐츠를 올리지 않고 오로지 스포티파이에만 콘텐츠를 올리는 계약으로 수천억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그 사람 팟캐스트 듣던 사람들, 유튜브 듣던 사람들은 이 사람 콘텐츠를 보려면 스포티파이를 가입할 수밖에 없어. 약간 그거 같다. 침착맨님이 얼마 전에 트위치 망해가지고 치지직이라는 플랫폼인데 그게 침착맨님의 감으로서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 한 명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냐도 플랫폼 브랜드들 입장에서 엄청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지훈킴이 또 그런 수익 구조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나처럼 일하고 돈 버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제가 느끼기에 지훈킴 그런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싶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무슨 직업이냐 혹은 왜 이 브랜드들은 인플루언서한테 왜 이렇게 큰 돈을 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TV 광고를 보고서 저런 제품이 나왔네? 저런 브랜드를 사볼까? 이러는데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이 화장품 하나를 살 때도 이 뷰티 유튜버가 좋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 사야지? 내가 팔로우하는 인스타 스타가 이 가방을 맸는데 이 가방이 너무 예쁘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태도도 약간 바뀐 것 같은 게 막 예전에는 TV 광고에 만약에 화장품을 팔면 엄청 아름다운 연예인이 발라서 그걸 바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환상을 팔았다면 지금 뭔가 정보력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구매자들이 맞아. 더 똑똑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런 게 있어. 수영가 말한 것처럼 환상을 판다고 했잖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크림 바른다고 해서 김태희 전전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물론 유튜버들도 엄청 뭐 외모도 뛰어나시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친근감으로써 거리감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 가방 매면 나도 이 유튜버 같은 그런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솔직히. 김태희는 못해도 TV 조씨는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 TV 조씨가 저 이거 쉬인에서 샀어요 이러면 나도 저거 한번 사면 저 느낌 나겠다 이러지만 김태희가 쉬인을 입었어. 김태희가 쉬인을 입은 거지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도 요즘에는 어느 회사에도 SNS 마케팅 팀이 있을 정도로 무슨 인플루언서가 직업이야 라고 하는 관점은 너무 시대의 흐름을 못 오히려 읽는 거야. 이용할 생각을 하는 하는 게 더 거지. 똑똑하지. 요즘에는 식당 하나만 해도 인스타그램 만드는 거 필수라고 할 정도로 그게 마케팅인데 인플루언서들을 볼 때도 쟤네 그냥 어떻게 얻어 걸려서 잘 된 애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사실 뷰튜버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맞아. 뷰튜버가 있는데 100만 뷰튜버가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 지훈킴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바이럴이 될까? 맞아.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인플루언서가 손채리님이라는 분인데 인스타 스타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스타그램이 120만이고 유튜브는 약 8만 정도의 채널을 갖고 계세요. 이분의 주 콘텐츠가 패션이랑 뷰티예요. 리볼브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리볼브가 그 아까 말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짜 최대로 활용하는 브랜드예요. 가장 큰 리볼브 행사가 2개가 있어요. 해마다 리볼브 트립을 한 3번씩 가요. 이번에는 리볼브 칸쿤 트립이래요. 그러면 멕시코의 칸쿤에서 온갖 리볼브 인플루언서들을 다 초대를 해요. 거기 가서 요트 파티하고 DJ 초대해가지고 막 클럽 파티하고 4박 5일 동안 해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갖고 있지, 유튜브 갖고 있지. 그럼 그 사람들은 여행 내내 인스타 스토리 올리면서 우리 리볼브 파티 왔어 하면서 셀카 올리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 인플루언서 내가 팔로우한 인플루언서인데 이 인플루언서랑 둘이 같이 셀카를 올렸네? 이게 뭐야? 하면서 보면은 그 행사에서 모든 착장은 다 리볼브 옷만 입고 또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요. 오늘은 리볼브 칸쿤 여행을 갈 거야 이러면서 짐 싸. 그럼 그 짐 쌀 때 애초에 그 짐의 모든 제품이 다 리볼브 제품이에요. 인플루언서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협찬을 해주는 것도 물론 좋은 방식이지만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다 같이 트립을 보내버리면 그 화제성이 몇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마케팅 빛을 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손채리라는 분이 리볼브가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모은 초기 앰버서더 중에 한 명이고, 앰버서더들을 모을 때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모았는데 최초 한국인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이분 유튜브에 가면은 이렇게 리볼브 트립 간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큰 리볼브 행사가 뭐냐면 리볼브 페스티벌이 있는데, 리볼브 너무 똑똑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페스티벌 중에 하나가 코첼라예요. 저희도 코첼라 갔다 왔을 때 막 그랬잖아요.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맞아.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코첼라가 거의 인플루언서들의 올림픽이다. 온갖 셀러브리티,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볼브가 어떻게 하냐면 코첼라 첫 주 주말에 리볼브 페스티벌을 열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코첼라 가는 거 아니야? 리볼브 페스티벌 왜 그때 열어? 그게 아니고 코첼라 바로 옆에다가 리볼브 페스티벌을 여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 어차피 코첼라 페스티벌 가야 되잖아. 그때 우리가 비행기표랑 숙소비 다 내줄 테니까 리볼브 페스티벌을 먼저 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리볼브 페스티벌은 일반인한테 오픈하는 페스티벌이 아니고 초대장을 받은 인플루언서들만 갈 수 있는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이에요. 먼저 리볼브 페스티벌에 가서 친목도 다지고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만나고 그리고 돈 받고 가는 행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리볼브 행사 거를 먼저 쫙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첼라에서 사진 찍는 스팟이 있거든요. 코첼라 관람차나 아니면 그 레인보우 건물이 있어요. 리볼브 페스티벌도 대표 건축물이 있거든요. 공중근대 아시죠, 여러분? 꼭 인플루언서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코첼라 페스티벌을 안 가본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두 페스티벌을 같은 행사라고 혼동하기도 해요. 왜냐면 맨날 코첼라 가는 시기에 애들이 리볼브 페스티벌에서도 타고 사진 올리니까 저것도 코첼라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코첼라랑 리볼브가 같은 주최 행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리볼브가 그 시기를 낚아채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다 인플루언서들이 코첼라 간 거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막 버스 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탄에서 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젠도 리볼브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리볼브 행사 보면은 세계관이 합쳐진다고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손채리님이랑 젠님이랑 둘 다 한국인이니까 그 두 분이 되게 많이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 손채리님 리볼브 행사 갔다 온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같이 촬영을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 인플루언서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맞아. 친해지지? 이러는데 인플루언서 행사를 가서 친해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니면 그런 패션쇼에 가서 초대를 받는다 그러면 같은 테이블에 앉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볼브 행사가 워낙 잘 되고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무조건 가니까 또 웃긴 게 이런 브랜드들도 그걸 놓치지 않아. 페스티벌은 티켓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인 손님이 안 오는데 얘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온갖 브랜드들이 거기에다 스폰서를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헨달 제너가 하는 데킬라가 있어요. 너네 스폰 해줄게. 우리 브랜드 부스 만들어줘. 인플루언서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데킬라 먹으면서 사진 다 찍어. 그럼 또 그게 자동으로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손채리님은 어떻게 해서 이 리볼브 인플루언서가 됐을까? 이분은 뭐냐면 1세대 인스타 스타예요. 이분이 2013년도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약간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요즘엔 다 인스타그램 시작하니까. 근데 저희도 한 2013년 그때쯤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국인 유저가 별로 없었고, 맞아. 한국은 그때 페이스북 할 맞아. 때였어요. 이제 이분은 캐나다로 워홀을 갔대요. 옷도 잘 입고 막 예쁜 모습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다른 거야. 이 초반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많이 모으기 시작한 거야. 결정타가 뭐냐면 이 아시아 인플루언서들을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이분 사진이 올라간 거야. 그때 팔로워가 확 늘어서 이제 3만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난 외국 생활 재밌는데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호주 워홀을 가신 거예요. 다시 또 그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릴스도 없고 스토리도 없을 때예요. 인스타 초반에는 동영상도 안 올라갔었어요. 인스타 초반에는 여러 장 올리는 것도 안 됐었어. 무조건 그냥 한 장씩 한 장. 올려야 되고. 정사각형 사진 한 장만 올려갈 시절에 자기가 예쁘게 나온 사진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코리안 부라는 온라인 매거진이 있었대요. K컬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온라인 잡지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무신사도 쇼핑몰이 되기 전에 원래 온라인 잡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나 옛날 사람 같아.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무신사도 얘기해줄게. 원래는 패션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던 커뮤니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코리안 부라는 잡지에 손채리님이 올라온 거예요. 팔로워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은 인스타 팔로워가 100만인 사람들이 없던 시절에 엄청 일찍 되셨어요. 코로나도 훨씬 전에 이미 인스타그램 100만을 찍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요즘에는 릴스도 있고 쇼핑 맞아. 콘텐츠도 많지만 이분은 그냥 사진만으로 이렇게 100만까지 모으신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 중에 100만이 됐다라는 분들을 한 작년, 재작년부터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되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막 TV 방송 프로그램 정도 나가야 연예인이 아닌 인플루언서가 100만 정도 되는데, 이분은 2019년에도 이미 100만이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란 플랫폼이 커지면서 유저의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인스타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많을 때 100만이 되는 거랑 상대적으로 적을 때 100만이 되는
되는 건 또 다른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신기한 점은 뭐냐면 여태까지 저희가 소개했던 인플루언서들은 다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좀 정체성은 외국인 같은 모습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워홀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3살인가에 캐나다를 처음 가셨대요. 평생을 한국인으로 살다가 외국에 나갔는데 해외에서 뜬 거예요. 손지리님이 100만까지 될 때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이분의 존재를 몰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분이 100만이 되니까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어디서 나타난 100만 인플루언서래? 근데 한국인이래. 이분은 사실 영어도 잘하시지만 당연히 한국어가 더 편한 분이고 그리고 부산 분이라서 한국어 쓰실 때는 부산 사투리를 쓰세요. 완전 그냥 찐 토종 한국인이 외국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님은 아까 말했다시피 리볼브 앰버서더죠. 그리고 명품 브랜드 불가리 광고도 하시고 에트로라는 명품 브랜드 캠페인을 하시고 그리고 알로라고 요즘에 엄청 핫한 요가복 브랜드가 있어요. 요즘에는 블랙핑크 지수가 알로 앰버서더 돼가지고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거 켄달 제너랑 헤일리 비버가 입는 브랜드 아니야? 손치리님은 블랙핑크 지수가 알로 앰버서더 되기 전에 알로 앰버서더였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패션쇼에 초대를 받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 인플루언서 분들은 서울 패션위크 할 때 초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로 가는 패션쇼 보면은 막 무슨 밀란, 파리 이렇게 외국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초청을 되게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타겟층이 좀 남다르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본인 브랜드를 많이 런칭을 하셨어요. 코로나 전에는 체일리 스윙웨어라고 수영복 브랜드도 하셨어요. 또 의류 브랜드를 내셨어요. 체일리 더 레이블이라는 브랜드를 내셨거든요. 그리고 스킨케어 브랜드도 하셨고. 인플루언서라는 게 그 화제성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100만 팔로워를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 거주를 하시면서 또 한국을 타겟팅한 그런 광고들도 하시고 한국인 팔로워분들도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근데 첫 편에서 젠님도 얘기를 했고 손치리님 얘기하면서도 짚었던 부분이 플랫폼이 잘 될지를 알아보는 것도 진짜 능력이다. 능력인 것 같아. 이런 또 대단한 점은 이렇게 옛날에 잘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렇죠. 잘 나간다는 거는 트렌드를 계속 놓치지 않고 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도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숨트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자기가 한참 호주에서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할 때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면서 바다 배경, 수영장 배경 매일매일 다른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옷을 스타일링해서 다른 옷을 입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해서 사진을 올렸대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그냥 예뻐서 사진 한 장 올려서 된 거잖아. 근데 솔직히 예쁜 사람들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왜 누구는 100만이고 누구는 몇천 명이겠어. 마냥 예쁘다고 봐주지 않는 맞아. 세상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자기만의 셀링 포인트를 너무 잘 파악을 하신 거지.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한국계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세대별 인플루언서의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다면 이번 편에서는 직업 인플루언서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성장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또 막 잘 나가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거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있어요. 가십걸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근데 저희 가십걸 콘텐츠의 장점 아시죠? 남들이 안 하는 가십 얘기예요. 이번 거는 또 한국인 분들이라서 또 더 재밌었어요. 상대적으로 번역해야 되는 양이 적었어. 그것도 좋았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